검찰의 이른바 조국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이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되냐 마냐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질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 오늘 마침 민주당과 한국당에 속해 있는 두 분 변호사가 출연하는 날입니다. 이 문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공수처법 네. 관련 질문을 드렸어요. 그 공수처법을 검경 수사권 조정과 분리해서 우선 처리할 가능성. 민주당 입장을 여쭤봤는데 네네. 분리 안 할 것이다. 이게 다 법안이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이게 원래 처음에 합의할 때는 선거법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 하고 이제 검경수사법 하기로. 그러니까 큰 네. 틀에서 보면 이제 선거법 문제 하고, 그러니까 야 3당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하기로 한 건데, 사실은 그 사이에 조국 장관 일을 겪으면서 네. 사실은 이 검찰 개혁, 특히 이제 공수처 설치해라, 이게 이제 서초동 여의도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사실은 뭐 정당이라는 게 이제 특히 당 지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요구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을 아마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공수처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변호사들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있습니다. 전망을 좀 해보죠. 당의 입장이 아닌 전문가로서 볼 때 이번 영장 청구 무리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보십니까? 그 수사 기록을 뭐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제 청구를 했다는 것은 기록상의 여러 가지 영장 발부에 필요한 범죄 사실이라든지 뭐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구속 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상당히 적시가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범죄 내용들이 보면 뭐 허위자가 많이 붙고 따라서 뭔가 작출한다는 느낌이 있는 그 범죄들이거든요. 뭔가 만들어낸다. 만들어낸다.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된다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높다. 왜냐하면 뭐 도주 우려에 없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네. 도주 우려는 저희가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사들이 판단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증거인멸 우려인데 기존 행태와 비교해 보면 그것도 무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 혐의 소명과 관련돼서 쟁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구속영장 청구 안 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일단 일부 기소가 됐잖아요. 네. 9월 6일 날 일부가 기소가 된 경우에는 제가 봐온 경험에 따르면 추가 기소 형태로 하지 그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게 봤어요, 제가. 네. 그런 거 하나 하고 기소가 임박한 시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뭐 물론 사법 절차의 출석 담보라는 의미는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영장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했는데 그 뒤에 바로 영장을 청구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현근택 부위원장께서는 영장 청구를 예상하셨나요? 아니면 뭐 비슷한 예상을 하셨나요? 대부분 뭐 할 걸로 봤죠. 네. 그건 정무적으로 그렇게 보신 겁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검찰이 그동안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대부분 아마 지금 혐의가 11개 정도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근데 저는 아마 물론 이제 우리가 구속이라는 건 하나의 수사의 수단이거든요. 이게 처벌에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불구속 기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인데 이제 20일 동안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근데 이번 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사의 수단이라 그러면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 앞으로 수사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인데, 지금 한 50일, 55일 정도 수사를 했는데 압수수색은 거의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마 지금 11개 혐의, 물론 뭐 혐의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공문서냐 사문서냐 아니면 국립대학이냐 사립대학이냐, 그다음에 사실은 뭐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뭐 이제 횡령 같은 부분들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횡령이 직접 가담했는지 이런 부분이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이제 불리한 부분은 이제
증거인멸 부분이 아무래도 좀 불리하다고 보는데 네. 뭐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결국은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공범자들과 결국은 뭐 말을 맞춘다 아니면 뭐 증거인멸 그런 걸 보는데 구속됐거든요. 오천 같은 게 구속돼서 결국 사모펀드와 관련된 어떤 횡령이라든지 사모펀드 관련된 혐의는 사실은 어찌 보면 검찰은 이 사모펀드를 다 부인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의 진술에 의하면 또 그런 것도 같지도 않아서 저는 뭐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 소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군요. 일단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또 모르겠지만 부인하는 경우에 이렇게 사실은 다 부인하고 있는데 네. 이제 구속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구속된 상태에서는 재판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재판에서 다퉈봐라. 그리고 네. 만약에 재판에서 유죄가 나면 뭐 1심에서 아니면 거기서 법정 구속한다든지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법정 절차에서 보면. 왜냐하면 뭐 무죄 다투는데 그러니까 증거인멸 할 거다. 그러니까 도망갈 것 같으니까 구속시킨다. 이거는 어찌 보면 약간 과거의 네. 수사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범죄 혐의들 중에서 그 증거인멸, 은닉 이런 부분을 이제 작출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고 뭐 감추고 공문서, 사문서 이런 네. 부분이죠. 공문서, 사문서 네. 그런 부분이 또 불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문서보다 공문서 위조가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고 이제 공문서 같은 경우는 내용만 변경해도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데 네. 그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공문서, 사문서의 처벌이 중하게 여기는 경우는 권리 의무와 관련된 경우. 예를 들어 사문서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위조했다든지 공문서라는 예를 들어서 허가서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되게 중요합니다. 공문서. 근데 지금은 보면 상장, 인턴 증명서 이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 과거에 우리 입시 부정도 굉장히 엄하게 처벌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정량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턴 네. 증명서라든지 상장 때문에 합격했느냐 반드시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연 어떤 공문서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물론 뭐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보통 공문서를 위조했을 때 처벌되는 그런 인허가 서류라든지 아니면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네. 어떤 그러니까 권리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뭐 그동안 공직자의 가족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이 사문서든 공문서든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요. 지금은 법적인 설명을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혐의를 잠깐 정리를 해보죠. 네, 사안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조 표창장 그리고 인턴 증명서를 의전원 입시에 활용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또 위조 사문서 행사의 범죄 혐의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입시 전형을 방해한 부분도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경영 개입, 차명 투자, 회사 돈 횡령 이런 의혹을 가지고 업무상 횡령과 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검찰이 적시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증거위조 교사, 또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1개 혐의 적용이 죄를 크게 보이기 위해서 안 짜게 해도 되는 것을 잘게 쪼갠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실관계별로 또는 그 사실관계에 이제 두 가지 제목에 해당이 되면 그 두 가지 제목을 다 적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이제 경합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찌됐든 영장 범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저 범죄 사실이 얼마나 소명되는지가 문제인데 네. 과연 만약에 소명된다면 이제 그 목적이 부각이 되겠죠. 왜 그러면 해당 문서나 상장이나 증명서를 만들어냈냐, 네. 어디다 활용하려고 했냐. 그래서 그 활용 목적이 만약에 소명이 된다 그러면 좀 중하게 취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해당 11개 혐의 중에 주요한 혐의들 이것이 네. 소명되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횡령 관련해서 사실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것이 본인이 직접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냐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나머지 이제 증명서나 표창장 이런 부분은 검찰이 자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것이 아마 그 변호인과 검사 간의 공방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 추후의 증거인멸 여부나 도주 우려보다는 지금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되느냐. 범죄로 볼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한다는 거겠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법조문만 보면 네. 범죄가 소명이 돼야 됩니다. 일단 범죄 소명이 되고 그 범죄가 중대하냐, 네. 그다음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뭐 참고인 등에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재판부가 감안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범죄 소명이 전제가 되고 그 범죄가 중대하게 여겨지느냐가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도주의 우려라는 건 사실 중대한 범죄면 실형의 예상이 되는 거고, 그럼 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증거 인멸 염려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하죠. 그래서 범죄가 소명이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네. 사실 이 자본시장법 부분도 이제 허위 신고라든지 내부 정보 이용이라는데, 아마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직접 그 신고에 관여했고, 그다음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직접 한 게 아니죠. 오촌 조카가 어찌 보면 신고를 한 거고 서명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신고돼서 허위 신고가 되고 이게 문제가 됐거라는 걸 인식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지 과연 의문이고, 지금 뭐 자문료 받고 이런 게 아마 경영 참여로 아마 봐서 거기 실제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로 보는데,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 네. 소명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내일 밤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구속 여부에 대해서 전망하는 것은 뭐 큰 실익이 없다고 보고요. 자, 구속이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예상들을 합니다. 구속이 안 되면 검찰이 매우 힘들어지는 겁니까? 근데 꼭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닙니다. 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되지 않으면 뭐 검찰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 모두 책임져야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다만 그 범죄 사실을 봤더니 범죄 사실로 적시한 거하고 나중에 유죄 판단 받은 거하고 비교해 봤더니 터무니없더라. 이런 네.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모의 책임을 질 필요는 있죠. 뭐 본인의 행정적인 책임을 지든가, 심지어는 법적인 책임질 이유도 그 사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영장 기각만 갖고는 그렇게 판단할 여지는 없고요. 또한 이것이 나중에 기소장에 고스란히 공소장에 담겨서 해당 부분에 그대로 유죄 판결 다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네. 범죄 사실이 유무죄를 예단하는 건 어렵고, 네. 그래서 검찰이 책임진다는 논리는 맞지 않고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진술에 의존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향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럼 반대로요. 구속이 되면 사법부가 어느 정도 어떤 범죄 혐의를 인정한 거다. 그러면 조국 장관, 그리고 또 조국 장관을 임명했던 대통령, 여권 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수세에 몰리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마 발부된다 그러면 이제 범죄 혐의라든지 이런 걸 소명됐다고 보는 건데, 물론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거로 예상은 되고 있죠. 근데 네. 지금 말씀처럼 아마 기각됐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찰이 그동안 55일 동안 수사를 하면서 뭐 굉장히 뭐 70군데 이상 압수수색하고 특수부 몇 부를 다 동원해서 수사를 했는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그 수사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발부된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조국 장관 임명 자체를가 뭐 권천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느냐, 꼭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 뭐 사실은 이게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건 아니고, 물론 그동안 뭐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장관으로서의 어떤 업무에 사후적으로 만약에 부인이 구속됐기 때문에 임명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은가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보태면 기각되게 되면, 만약에 기각되는 사유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큰 문제는 아닌데, 판단을 안 한 거가 그렇죠. 되죠. 범죄가 소명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조금 검찰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밤 늦게나 모레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 뉴스 보실 때요. 사유가 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공수처법, 오늘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힘주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이 2개예요. 권은희 법안, 그다음에 백혜련 법안. 네네. 이 두 법안의 그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쪽 그 얘기도 있고요.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던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일단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협의는 가능하다.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아니냐. 네. 그다음에 이제 기소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기소를 할 때 지난번에 저는 아마 이제 기소심의위원회 만들면 검찰하고 좀 차별성이 생긴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지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두 가지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수사 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적으로 국회 동의 여부, 그다음에 기소심의위원회 여부도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논의해 볼 만하다. 그 이유는 사실은 공수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든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사실은 7명 중에 국회 몫이 4인데요. 그중에 2명만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3명 찬성한다는 얘기잖아요. 4명 중에 3명이 찬성한다는 얘기는 국회에서 어느 정도 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야당까지 찬성한다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국회 동의가 결국은 아마 7명 중에 6명 찬성한다 그러면 국회 동의 문제도 크게 문제 없을 수 있다라고 보고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검찰도 나중에 지금 현재 비슷한 걸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식 어쨌든 이제 대배심제를 도입하는 건데 뭐 법원에서도 지금 뭐 배심제 비슷하게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시청자들 그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고 그 가운데 4명이 국회 추천 몫입니다. 2은 여당, 2은 야당. 네. 그 4명 가운데 3명이 동의를 해야 달리 말하면 야당 목 2명이 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후보 추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3명 이상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한 다음에 국회가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어쨌든 그 4분의 3이 동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역으로 보면 그게 네. 중복이잖아요. 뭐 그런 절차를 둡니까? 근데 어쨌든 권은희 의원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뭐 검찰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장관들 인사청문회에서도 그 얘기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무용론 나오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한국당이라든지 권은희 의원이 생각하는 때는 그 추천 몫에 이제 들어가는 야당 2명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당이나 뭐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의당이 제3당이 되면 네. 정의당하고 한국당이 한 명씩 될 경우에는 그러면 뭐 사실상 범여권이 3명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네.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냉정히 따지면 어찌 보면 중복일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야당 몫에 2명 들어가는 것과 또 국회 전체 의견을 묻는 거는 또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논의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안을 협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봤는데 아니라고 하셨군요. 그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그 권은희 의원 법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소권을 뭐 판검사 등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만 그 기소권 행사를 일반인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둬서 좀 견제하겠다. 그러니까 뭐 재판에서 배심원을 거치듯이 기소심의위원회가 의결해줘야 기소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면 한국당이 우려하는 기소권을 막 이렇게 무소불위처럼 행사하는 권력기관이 될 우려는 적어지는 거 아닌지요? 오히려 그 기소심의위원회는 법 체계에도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책임 떠넘길 우려도 있습니다. 수사검사 내지 처장이 네. 다 기소심의를 올려놓고 기소심의위원회에서 뭐 부결이 됐든 아니면 기소가 됐든 다 책임은 기소심의위원회에도 져라.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배심원 제도는 담당 재판부가 귀속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심원의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의 결정에 대해서 판사 그에 따를 의무가 없어요. 존중은 하지만. 네. 근데 이제 기소심의위원회는 그대로 기소가 되거나 그 결과에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안 맞는 거고 또 하나는 기소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의 구성 절차가 만약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종의 혜택을 보는 걸 수 있어요. 왜 고위공무원들만 혜택을 보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수사검사의 판단에 따라서 기소여부를 결정이 되는데 예. 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나 뭐 여러 가지 고위공직자들은 일반 국민들로 구성되는 그 소위 배심원, 기소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더 거치느냐.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고 기소권까지 주자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는 아예 그 자체에 반대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권은희 안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데 기소심의위원회가 소위 말해서 공수처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동의 말씀하셨지만 국회 동의도 실질 효율이 그러니까 뭐 실효성이 없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낙타 발언을 통과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좀 더 넓은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헌법에 보면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게끔 규정되어 있는 것이 국무총리, 뭐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대법원장, 감사원장 이 정도로 네.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법을 따로 만들어 법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국회 동의를 요하도록 법에 규정한다. 이것은 그동안에 수많은 학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해온 부분이에요. 네. 이 법안 자체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타당 그러면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그동안 이제 한국당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 얘기하면서 이게 국회 동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장해 왔었거든요. 장관이란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제 헌법에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하위법에서도 사실 할 수는 있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한국당에서 그동안 장관도 동의받자 이렇게 많이 주장해 온 거라 좀 모순되는 것 같고요. 근데 동의받자는 의미가 아니고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게끔 인사청문회법을 고치자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께서 다시 재송부 요청을 했을 때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없으면 대통령 임명 못 하시도록,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절차 지연 내지 절차를 해서 끝내는 걸로 네. 이런 식의 국회 동의에 버금가는 어떤 국회 견제권을 그거를 하자는 헌법 거였죠. 위반이라고 하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헌법에서 이를 동의를 받게 한 거를 뭐 하위법에서 안 받게 했으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헌법에서 동의 받게 했는데 그거 이외에 하위 법률에서 동의 받게 하는 건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지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조율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은 듭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공수처법을 과연 지금 민주당 입장대로 선거법 전에 특히나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분리해서 조기에 상정할 수 있느냐, 결국은 국회의장이 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아마 공수처 먼저 처리하는 데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그동안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 공조해왔던 부분에 대 있어서 나머지 야 3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거 아닌가 이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사실은 야 3당이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의석이 많은 게 바른미래당인데 바른미래당 권은희 안에 대해서 좀 열린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이제 공조 복원의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평화당도 그렇고요. 바른미래당 뭐 손학규 대표 같은 분도 선거법 먼저 해야 된다는 입장은 여전히 있습니다. 설득을 안 하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온 상태로 상정을 추진할 수 있나요? 일단은 뭐 상정하는 거 하고요. 저는 아마 이제 상정해서 나중에 의결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정해서 의결할 거는 이제 국회의장님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그렇게 여야 4당이 그때 패스트트랙 올릴 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그렇게 연대했던 당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보인다면 뭐 국회의장이 상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12월 3일 얘기 나왔었고요. 네. 아마 이제 국회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이제 예산안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법이라든지 뭐 이 사법 개혁을 일괄적으로 상정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국회의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 개혁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추진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 또 알겠습니다. 이제 뭐 선거법은 또 검경수사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동시에 처리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국회의장이 상정을 한다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얘기한 12월 3일 이후에 상정을 한다면 그때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겁니까? 아직도 그 부분은 긍정적 검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일은 이제 9월 2일 날 법사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사개특위가 그 기한 종료로 끝나고 법사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90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법사위 소관 법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체계작구 심사를 위해서 법사위에 넘긴 게 아니고 사개특위에서 사개특위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사개특위 임무를 대신해서 법사위가 수행하는 거거든요. 복잡하니까 여하튼 한국당은 1월 말이냐 1월 돼야 28일입니다. 그 도래한다는 거니까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12월 3일 이후에 상정을 한다 하더라도 권한쟁의 심판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12월 3일이나 사실은 11월 28일이나 날짜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선거법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쟁점이 덜 있는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형소법하고 검찰청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저희 당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합의를 추진해야지. 지금 저희 안 하겠다고 하는 공수처법을 들고 나와서 이것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구도 만들기다.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 만들기라고 봐서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